유형자산 취득의 유형별 회계 처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매입한다는 얘기는 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강제적으로.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납니다. 차량을 살 때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채권을 사게 돼 있죠. 예를 들면 돈은 30만 원 나갔는데 채권의 자산의 감소로 30만 원이 나갔는데 채권의 공정가치가 30만 원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8만 원이다. 그러면은 얘를 뭐 만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단기 투자로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공정가치로 단기 매매증권 28만 원 이렇게 잡게 되죠. 2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이 2만 원은 강제로 매입 채권을 한 거기 때문에 취득시 재비용으로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원가로 본다. 그래서 차량 운반고 자산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산으로. 사실상 우리가 실무에서는 자동차 살 때 또는 뭐 이런 채권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매입하게 될 때 자동차 회사의 딜러들이 현대자동차 등 딜러들이 채권을 30만 원을 달라고 하진 않아요. 차이나는 28만 원에 대한 건 자기 회사 돈으로 놓다가 빼고 차이나는 2만 원만 달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 실무에서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 않고 바로 샀다가 매각하는 형식으로 가죠. 그래서 차량 운반고 2만 원 이렇게 되죠. 차량 운반고 2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2만 원 이렇게. 이 갭만 주고 사고 나머지 28만 원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회사 돈으로 채권을 샀다가 채권을 다시 매각을 해서 28만 원을 다시 수령을 하겠죠. 그래서 그 갭에 대한 금액만 우리 소매자한테 소매하는 사람한테 차량 사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킨다. 강제 매입 채권은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죠. 그러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 일괄적으로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건물과 토지를 같이 1억을 주고 샀다. 1억을. 그러면 현금이 우리가 1억이 나가게 되겠죠. 자산의 감소로 대변의 현금 1억. 현금이 1억이 나가게 되는데 이 현금은 얼마가 토지의 가치고 얼마가 건물의 가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걸 안분계산해야죠. 결국에 안분계산하면 공정가치로 안분계산한다는 거죠. 1억 곱하기 예를 들면 1억 곱하기 공정가치를 따지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치하고 공지되어 있는 공정가치하고 차이가 나죠. 예를 들면 토지가 8천이고 건물이 예를 들면 1000이다. 그러면은 9천분의 8천 토지값이 되는 거고 9천분의 1000 건물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분계산을 한다는 거죠. 공정가치로 안분계산을 한다. 지금 금액의 차이는 너무 많이 나지만 공정가치로 안분계산한다는 의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한 값을 가지고 8천, 1000 해가지고 더한 값이 9천이다. 9분의 8, 9분의 1 이렇게 안분계산을 해서 이 토지 금액이 예를 들면 1억에 9분의 8 한 금액을 잡는 거고 1억에 9분의 1 한 금액을 건물로의 금액으로 잡는다. 계산기를 누르게 되면 되겠죠. 그러나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로 본다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있는 같은 토지를 샀어요. 이 토지 안에는 땅 안에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건물이.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목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본다는 거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로 본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매입가액에 건물을 이걸 철거하게 되면 이 안에 철골이 나오죠. 철골이나 골재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걸 매각하고 다시 돈을 회수하니까 그 부산물 매각대금을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는 토지로 본다. 토지로. 그래서 현금이 나가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은 토지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건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우리가 사용 중인 건물은 장부상에 장부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취득금액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장부금액이 있기 때문에 건물은 최초 금액으로 빠지게 되죠. 예를 들면 1억이다.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그동안 사용한 가치가 9천만 원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9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건물은 다 이미 감가가 다 이루어진 건물이에요. 소유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하는 목적으로 갔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하고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에 설비가 들어가죠. 배수 설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조경공사라든지 또는 부대 시설 공사비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 측에 보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이. 그래서 내용연수가 영구적이거나 유지보수 책임이 회사 측에 없는 경우는 토지를 보고 만약에 회사 측에 보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축물 또는 건축물로 본다는 뜻이겠죠. 진입로나 개설, 배수설비, 도로포장, 조경공사 등이 내용연수가 한정되어 있거나 보수 책임이 회사 측에 있으면 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자산. 그래서 건축물이나 구축물로 보고 대변에 현금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주식을 교부해주고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회사는 항상 액면금액으로 자본금이 생깁니다. 액면금액으로 자본금이 생기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생기겠죠. 자본의 증가로 액면금액으로. 예를 들면 액면금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토지로 출자를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지 않고 예금으로 받지 않고 토지로 받았어요. 자산의 증가 토지. 그런데 이 토지의 가격이 공정가치가 150만 원이다. 근데 주식은 액면금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50만 원 더 받은 거게 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해갖고 자본잉여금이 50만 원이 늘어나는 형태가 된다. 자, 대표이사라든지 회사 임원이 중요로 무상으로 회사에다가 건물이나 토지를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증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토지를 회사에다가 기증하게 되면 공정가치로 차변의 토지, 뭐 예를 들면 1억 원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회사 입장에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토지가 생겼으니까 이익이 되는 거죠. 영업의 수익의 발생으로서 자산수증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자산수증이익, 수익의 발생으로서 1억 원 이렇게 됩니다. 자산수증이익 자주 잊어먹죠. 자, 우리 회사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이 짓기 위해서는 20억 원이 있고 건물을 갖다가 예산을 따져보니까 40억 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20억 원은 있고 40억 원이 필요하다면 부족한 20억 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물을 안 짓겠습니까? 짓겠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차입할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20억 원을 차입하고 내 돈 20억 원을 합쳐가지고 40억 원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빌린 이 20억 원은 이자가 나오겠죠. 이자가. 은행은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임대도 하고 건물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니까 그걸 보고 이자 목적을 따서 원금도 보장되니까 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가 들어오는데 이 이자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다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건물이 되겠지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 이걸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합니다.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다른 말로는 차입원가가 자본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금이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자산 계정으로 우리가 봅니다. 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고 자산 계정으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보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로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의 취득, 건설 중인 차입한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자본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자로 보지 않고 원가에 가산한다.
그래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합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뭐 당좌 예금 이런 게 나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자산 간의 교환이 나와요. 예를 들면 건물을 주고 기계로 교환을 했다. 건물은 나가는 거고 기계는 들어오는 거죠. 기계는. 이랬을 때 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기계장치의 차변에 적히는 취득원가를 뭘로 적느냐 이 얘기예요. 나가는 건물로. 지금 이 문제 여기서는 비품이 나갔으니까 나가는 비품에 공정가치로 본다는 거죠. 공정가치. 나가는 비품의 공정가치, 건물이라면 나가는 건물의 공정가치로 이 기계의 취득원가를 본다는 거죠. 취득원가. 그러니까 나가는 제공하는 자산의 건물의 가치로 또는 비품의 가치로 공정가치로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만약에 현금이 나가면 플러스하고 수령한 금액이 있으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취득원가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봅니다. 그래서 비품이 나가고 그리고 현금이 또 나가고 그러면 결국에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늘어나겠죠. 공정가치로 보는 거니까. 이 비품이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으면 빼겠죠. 그리고 나서 차이나는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손실로 볼 수 있다. 동정자산 간의 교환은 건물을 또는 비품을 교환하는 거예요. 비품을 주고 다시 비품을 받는 거죠. 이럴 때는 제공하는 자산의 비품에 장부가액으로 받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본다 이거죠. 취득원가를. 그래서 동정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대변에 나간 비품이 100만 원이다. 그런데 감가상각누계액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이 들어오는 자산의 비품의 원가는 50만 원만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현금 지급이 있으면 현금이 나가니까 플러스하고 만약에 수령이 있으면 마이너스에서 잡는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보는 건 이종자산 간의 교환,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는 건 동정자산 간의 교환일 때 본다.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이익을 인식을 합니다. 동정자산 간의 교환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과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이나 등등 유형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취득 후 지출이 나오죠. 취득 후 지출인데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수익적 지출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격 상승이나 이렇게 예를 들면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있는데 승용차 타이어를 바꾸면 수익적 지출이고 승용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안에 있는 엔진이겠죠. 엔진을 갖다가 바꾸게 되면 승용차의 내용연수가 연장이 되잖아요. 그 연장이 되면 이 승용차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자본적 지출로 자산으로 본다는 거죠. 차량 운반부로 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중축을 했어요. 자본적 지출로 건물로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화장실에 변기가 깨졌어요. 변기를 수선했다.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건 아니죠. 그때는 수익적 지출로 본다는 거죠. 자본적 지출은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 설치하거나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또는 본래 용도를 변경해서 개조하거나 피난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장하거나 중설하거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내용연수 연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산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하여 생산 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라 하면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으로 본다. 건물이면 건물,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자산의 증가로 봅니다. 그리고 돈이 나가면 자산의 감소로 나가겠죠. 만약에 이게 수익적 지출이라 하면 원상복구, 현행 유지 이렇게 보겠죠.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비용으로. 유형자산의 수선을 유지를 하기 위한 지출이나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 수준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수준에 나가는 지출은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에 도색을 하거나 파손된 유리창을 바꾸거나 또는 부속을 벨트를 교체하거나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이러한 복구를 하게 되면 가치 상승이 자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 수선의 목적이거나 유지의 목적이다라고 해서 비용으로 보는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 그래서 수선비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수선비 10,000원, 보통 예금 10,000원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본적 지출이라면 원상복구에 대한 돈이니까 금액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런 정도로 크게 나올 수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효과.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당연히 비용이 과대계상되죠. 그래서 비용이 과대계상되니까 이익이 당연히 작아지겠죠. 반면에 비용으로 처리할 거를 자산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자산이 크게 잡히고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비용을 안 잡았으니까 비용이 적게 잡히면서 비용이 적어졌으니까 이익이 과대가 되겠죠. 이익이.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오류에 대해서 올 수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승용차를 사면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빛이 반짝반짝 나죠. 1년을 쓰게 되면 1년 경과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헌차가 되겠죠. 그러면 유형자산은 이 헌차가 된 거를 원가 배분이다 해가지고 원가를 배분한다 그래서 감가를 한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생기는 거죠. 감가상각비.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처음에는 새 건물이죠. 하지만 사용하게 되면 건물이 낡아지게 되죠. 역시 원가 배분이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거죠. 기계장치도 마찬가지고요. 유형자산은 기계장치든 건물이든 차량 운반거든 감가가 이루어집니다. 감가를 안 하는 것은 딱 토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를 안 합니다. 토지는 자연물이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건물로서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감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죠. 자, 여러분이 차량을 샀어요. 차량을 샀는데 이 차량이 처음에 살 때 얼마에 사죠? 3,000만 원. 취득원가 3,000만 원. 몇 년간 쓸 수 있죠? 10년. 10년 있다 팔면 얼마 가치가 잔존 가치가 남겠죠?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3,000만 원을 100만 원을 뺀 2,900만 원을 가지고 나누기 10 해갖고 매년 290만 원씩 똑같은 금액으로 차변에 감가상각비 290만 원, 대변에 차량 운반구 또는 뭐 건물 직접적으로 빼면 이렇게 직접법으로 할 수 있고 간접법으로 가면 감가상각 누계액 290만 원 이렇게 해서 장부의 누계액을 누계시키는 방법이 간접법인데 가장 많이 쓰죠. 이렇게 감가를 찾는 거는 우리는 원가의 배분이다라고 보고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의 원가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가의 3요소는 취득원가 얼마에 샀지? 3천만 원. 내역연수 몇 년 쓸 수 있지? 10년. 잔존가치 고물로 팔면 얼마가 남지? 100만 원. 요 세 가지 가지고 감가상각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의 3요소 해가지고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에 이렇게 감가의 3요소를 잡아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계산을 하고 결산 때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죠. 정액법, 정률법. 이게 세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이고요. 연수학계법이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 전산회계 1급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정액법은 매년만 똑같은 금액으로 정액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년 10년 동안에 290만 원씩 매년 똑같은 금액을 비용을 잡는 게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이 그래서 공식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에 곱하기 내역연수분의 1인데 1로 곱해봤자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냥 쉽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에 나누기 내역연수 이렇게 암기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역연수 이렇게 암기를 해주는 게 정액법. 일정한 금액으로 지금 아까 계산한 것처럼 3천만 원에 샀는데 10년 쓸 수 있지만 잔존가치가 100만 원이니까 빼가지고 취득원가 3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100만 원 그래서 2,9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나누기 내역연수 290만 원 매년마다 결산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정액법은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을 한다. 원가 배분을 한다. 그 다음에 체감상각법은 뭐냐?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이 많이 잡혀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첫 해년도엔 감가가 많이 잡히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걸 체감상각법이라고 하죠. 내역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이 많이 잡히고 체감상각법은 이렇게 정률법도 있고 정액법과 정률법을 겸한 이중체감법이라고 있고 연수학계법이라고 있습니다. 첫 해년도에 감가상각이 가장 많이 잡히는 게 아무래도 이중체감법이나 연수학계법이 많이 잡히겠죠. 이중체감법은 곱하기 2를 하는 거니까. 연수학계법은 연수가 줄어들면 3년보다는 5년이 덜 잡히겠죠. 또 10년 하면 또 그렇고. 결국에 이제 연수학계법과 이중체감법이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비 비용이 많이 잡히고 점차 감소해요. 정률법도 마찬가지 첫 해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혀요. 그리고 점차 감소하고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상각잔액이라고요. 미상각잔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미상각액이라고 하죠. 미상각. 상각하지 않은 금액. 첫 해년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기 때문에 취득원가를 그대로 상각률로 곱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를 첫 해년도에는 상각률로 곱해서 감가상각비 찾지만 두 번째 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면서 상각률로 곱하고 세 번째 년도에는 첫 번째 년도에 상각 누계액과 두 번째 년도에 상각 누계액이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더 더해서 상각률로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 대상 금액이 줄어드니까 첫 해년도에 많이 잡히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체감법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미상각액을 계산을 하는데 내역연수로 나누기 전에 곱하기 2를 해서 내역연수를 나누기 때문에 이중체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수학계법은 연수를 더하는데 취득원가의 잔존가액을 빼요. 정액법처럼. 그래서 잔존가액을 빼가지고 우리가 내역연수가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3년 더하기 4년 더하기 5년 하면 합계가 15년 나오죠. 15년.
그래서 첫 해년도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가지고 15분의 5. 그러면 제일 큰 비율이죠. 3분의 1이니까. 두 번째 년도에는 15분의 4. 세 번째 년도에는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런 식으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가지고 내용연수를 합계를 내서 거꾸로 역순으로 첫 해년도에는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이러다 보니까 점차 감소가 되는 거죠. 연수합계법은 이렇게 감가를 합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매장량을 추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만 톤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10,000톤을 생산했다. 그러면 10만 분의 10,000 이러면 되는 거죠. 역시 취득원가에 잔존가치를 빼는 거예요.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게 다 잔존가치를 빼는데 이중체감법과 정률법에 대해서는 미삼각잔액으로 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식은 암기해두면 필기시험에 나왔을 때 한두 개를 더 맞을 수 있겠죠. 감가상각 계산시는 월할상각이 원칙이다. 1월 미만은 1월로 봐 계산을 한다. 자, 우리가 기계장치를 샀는데 10월 달에 샀어요. 10월 1일 날 또는 10월 2일 날. 그러면 12개월로 나누게 되겠죠. 그럼 12개월치를 다 감가상각비 잡으면 안 되죠. 1년치니까.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3개월로 본다. 그래서 12분의 3에 대한 것만 감가상각으로 월할상각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월할상각. 자, 감가상각은 이 앞에서 배운 대로 이 공식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찾아주고 그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분계라는 걸 하죠. 우리가 전산회계는 자동결산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자주 까먹어요. 여러분이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결산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예를 들면 뭐 100만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에 예를 들면 100만원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하게 되죠. 자, 이 100만원은 장부에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장부에 시산표라고 하겠습니다. 건물이 있다. 건물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서 100만원을 빼가지고 900만원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시산표에 이렇게 차감 형식으로 차감이란 얘기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부채 자본이 아니고 부채가 아니고 이 건물의 차감 계정이라는 뜻입니다. 건물의 차감 계정. 그래서 여기에 차감 계정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 거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그 다음 연도에는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은 마이너스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 금액을 상각액을 찾아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얘가 커지면서 대상 금액이 작아진다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미삼각잔액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공시할 때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금방 표시한 것처럼 조금 전에 선생님은 시산표를 우리가 표시했는데 재무상태표도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하죠. 차감 형식으로.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는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공시를 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차감한 후 잔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장부가액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나 등등 유형자산은 갑자기 기계장치 같은 경우도 갑자기 가치가 손상될 수가 있겠죠. 손상되게 되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죠. 그럼 현저히 떨어지면 그 손상된 거를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기업회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형자산이 손상이 되거나 진화가 안 돼서 부하가 되거나 핸드폰이 많이 나오겠죠. 진부하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회수 가능액이 매각가치 즉
사용가치, 장부가치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에 우리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다.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예를 들면 유형자산, 손상차손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계액을 잡는 거죠.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분계를 하고 손상차손 누계액을 잡아서 자산차감으로 손상차손 누계액 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 해가지고 자산차감으로 역시 아까 얘기한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도 이 건물 밑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차감 형식으로 표시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가격이 상승하면 환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환입.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이 없어지면서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이 손상차손 환입액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형자산은 재평가 모형으로 변형을 할 수 있죠. 정책의 변경인데 유형자산을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 보고기간 및 재무상태표를 보고할 때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하며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을 변경하는 것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해당한다. 자, 우리 회사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감가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감가상각이.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가치가 감소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 건물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원가,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해서 원가를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가 모형으로 적어졌는데 우리 건물 옆에 예를 들면 시청이 들어서요. 또는 우리 건물 옆에 전철이 들어서요. 지하철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 우리 건물이 비록 이렇게 건물이 감가가 다 이루어졌지만 건물의 가치가 토지가 들어오면 토지와 가치하고 건물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이 되겠죠. 시청이 들어서거나 또는 지하철이 들어서거나 이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상승이 되겠죠. 사실적으로 건물은 볼품이 없지만 상승이 되니까 재평가 모형으로 우리가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 장부액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손상차손 누계액은 갑자기 가치가 감소했을 때 이렇게 차감 형식으로 여기다가 같이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손상차손 누계액도 이렇게 차감으로 넣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산 장부 가치가 감소가 되는 거죠. 기록하는 것이 원가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원가 모형을 장부 금액을 재평가를 해서 공정가치로 수정을 할 수 있죠. 이런 게 시청이나 지하철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 원가 모형을 재평가 모형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는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장부 금액이 재평가일 공정가치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시청이나 지하철이 들어오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손상차손 누계액을 빼갖고 재평가 모형으로 변형하는 걸 정책의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형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매각을 하겠죠. 팔겠죠. 매각을 하면 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처분을.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결국에 유형자산 처분 시 해당 자산과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은 장부에서 없어져야 되겠죠. 제거가 돼야 되죠. 제거가. 유형자산의 처분, 폐기로 발생하는 손익,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결정하여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이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죠.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아까도 말했지만 장부에 이거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1억이 있어요. 감가상각누계액이 8천이에요. 8천. 그리고 뭐 유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도 있을 수 있어요. 차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빼면은 2천만 남잖아요. 이 2천이 장부금액이다 이 얘기입니다. 2천이.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장부가액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고,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한 후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 선상각 후 처리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이유에 의해 폐기하는 경우는 재해손실로 본다 이거죠. 불이 나거나 등등. 처리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 수익으로, 재해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고, 이제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항력으로 손실이 나면 영업의 비용으로 바로 봅니다. 과거에는 미결산 이렇게 봤는데, 보험금이 가입돼 있으면 미결산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 바로 재해손실로 보고 미결산 계정 과목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바로 영업의 수익으로 보험금 수익이라고 봅니다. 보험 수익금이라고도 하고 보험금 수익이라고. 그래서 결국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보게 되니까 결국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우리가 비품을 팔았어요. 비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인데 이 비품이 감가상각누계액이 80만 원이 있어요. 장부가치는 얼마죠? 20만 원이죠. 20만 원인데 장부가치 이상으로 30만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100에서 80을 빼면 20만 받아도 되는데 30을 받았으면 더 받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만 원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비품이 100만 원이 나갔는데 감가상각누계액이 8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80만 원. 그런데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돈을 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비용의 발생으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긴다. 더 받게 되면 영업의 수익으로 유형자산 처분이, 덜 받게 되면 영업의 비용으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역시 이건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이건 평가 계정의 감소가 되겠죠. 평가 계정의 감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대손충당금이 자산부채 자본 계정이 아니에요. 평가 계정이지. 차감 계정이에요. 이렇게 건물 밑에 차감 계정으로서 존재하는 계정이지,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에 오는데 선생님 부채의 감소예요. 옛날에는 부채였어요. 옛날에는 감가상각 충당금 이래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부채 계정이 아니고 차감 계정으로 비품이 매각됐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 차감 계정이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의 단원을 마무리 줬습니다.